김연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연경입니다. 북한이 오늘 서해 북방 한계선 NLL 인근 지역에서 해상 사격 훈련을 시작을 했죠. 포탄이 백령도 바다에 떨어지면서 연평도, 백령도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고요. 우리도 대응 사격을 하면서 긴장감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저는 이런 사건이 있게 되면 자동적으로 금융시장 반응부터 보게 되는데요. 증시는 이 보도 이후에 확실히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남북이 대치하는 지정학적 불안이 항상 있고요. 또 재벌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 또 높은 수출 의존도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 금융시장은 저평가돼 있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 할인이라고 하죠. 아무래도 핵실험 가능성과 함께 불안감이 다시 찾아온 것 같기는 합니다. 갈라진 한반도의 운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북한이 하도 사건을 많이 일으켜서 최근에는 금융시장에 내성이 생긴 것도 사실입니다. 엄포와 발포, 일회성 이벤트로 시장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언제가 돼야지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뀔지 좀 안타깝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2부에서는 월요일마다 보내드리는 자격증 시리즈, 오늘이 3탄인데요. 보석 감정사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부 경제 핫 이슈에서는 일본 경제를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내일부터 일본의 소비세율이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지금 빚이 많아서 올리게 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재정 상태는 과연 어떤지, 또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오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PB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네, 제가 서두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북한의 사격 때문에 아무래도 금융시장에 영향을 받았죠? 네, 점심쯤 전이었죠. 네. 그때 살짝 주가가 좀 빠지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영향을 못 미쳤습니다. 거의 네. 컨트롤 리스크라고 불리는 지정학적 위험들은 아주 단기적으로만 시장에 영향을 미칠 뿐이지 장기적으로는 시장에 영향을 잘 못 미칩니다. 그리고 네. 물론 더 초장기적으로는 한국에 대한 할인 요인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시장에서 오늘도 잠시 잠깐 영향을 미치고 그냥 흘러가는 바람처럼 그렇게 흘러가고 종가는 플러스권역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오히려 그 지정학적 위기보다는 네. 그 윈도우 드레싱 효과라고 해야 할까요? 네. 그 부분들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점심 이후의 장에서는 계속해서 마이너스권역에서 장이 흘러가다가 장 종료를 직전 앞두고 플러스 반전하고 종가에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전형적인 그 윈도우 드레싱 흐름들을 보여주었는데요. 오늘 거래소 종합주가지수는 4.61포인트, 전일 대비 0.23% 상승하면서 1985.61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러나 이런 그 윈도우 드레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장인 코스닥 시장은 하락하면서 마감되어졌는데요. 전일 대비 2.52, 0.46% 하락하면서 541.58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계속 마이너스 권역에 있다 장 막판에 플러스로 반전되고 종가에 추가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네. 이런 모습 모두가 지수를 좀 끌어올리기 위한 안간힘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거래소에서 이렇게 시장 상승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외국인 투자자였습니다. 네. 개인도 팔았고 기관도 팔았습니다만 외국인들이 약 3분 시간에 3,200억 가까운 매수를 보여주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의혹이 생기더군요. 정말로 외국인일까 하는 점이죠. 저것이 우리가 이제 머리. 그렇죠. 검은 머리 예. 외국인 아니냐 하는 의혹이 굉장히 짙습니다. 언급을 지난 주말에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자금 유출입 상황들이 외국인들 자금 유출입이 한국 쪽으로 유입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저희들 눈에 보이는 외국인 창구 또는 외국인 순매매가 늘어나는 거 봐서는 외국인 계정을 이용한 검은 머리 외국인 아니냐 이런 의혹도 진짜 떨칠 수 없는 그런 아이디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코리아 이제 디스카운트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냥 정도로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네네. 그냥 그런 것들이 일회성 이벤트라는 것이 종가로 증명이 됐네요. 네네,
네. 계속해서 그것은 우리나라뿐만 문제가 아니었죠. 최근에 이제 크림반도 네. 우크라이나 사태 때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유럽에 단기적으로 약 일주일간 영향을 미쳤습니다만 실제로 병합이 투표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는 반등하는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대체적으로 실제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 지정학적 위기 같은 경우는 단기로 끝나는 게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의 일반적 흐름이었습니다. 네. 그나저나 오늘이 3월 마지막 거래일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네. 윈도 드레싱이 끌어올린 그 주가 지수가 내일부터는 좀 어떻게 되는지 불안하기도 하거든요. 네네, 좀 마음의 준비는 하셔야 될 것 같고, 투자자분들은 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다른 변수가 좀 생겼는데요. 네. 바로 중국의 그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리커창 총리가 언급하기를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것을 그냥 좌시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통화 정책을 좀 이용해서라도 기업들이 자금 조달이 원활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통화 정책 이야기를 한 적 거의 없었기 때문에 네. 조금 이례적이고 또 기대를 품게 하는 그런 대목인데요. 조금 아쉽게도 이 시간 현재 상하이 종합주가 지수는 플러스 권역이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이 호재라면 당연히 중국 시장이 좀 주가가 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별히 네. 중국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겠다라는 언급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업 시장인 주식 시장은 당연히 좀 올라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중국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지 못하는 한 내일부터는 한국 시장에서 조금 후폭풍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중국 같은 경우 지금 시진핑 주석이 아마 해외에 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네. 되면은 부양책이라는 게 뭐 지금 당장 나올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면은 이번 주에는 조금 힘이 돼주기는 쉽진 않을 것 같나요? 네네. 근데 이제 선물 옵션 시장에서는 네. 지금 매도 미결제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네. 네네. 그러니까 시장을 하방으로 보는 것을 판 세력이 네.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시장을 올라가는 쪽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옵션 시장만 봐서는 조금 다른 궤적이 나옵니다. 잘하면 시장이 좀 크게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현물 기준으로 봐서는 오늘로 윈도우 드레싱이 끝났기 때문에 네. 좀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보다 상황이 나쁘지 않고 더 좋았던 때도 크게 오르지 못했습니다. 장이. 예. 그래서 1980선이 정도 와 있다면 2000선까지는 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오르려면 뭔가 다른 엔진이 좀 달려야 할 터인데요. 지금 당장 봐서는 그런 엔진이 잘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좀 눈여겨볼 만한 업종이나 종목이 있었나요? 네, 지금 미국 시장에서 네. 급등했던 업종군들이 상당히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이오와 예. 그리고 또 이제 테슬라를 비롯한 몇몇 IT 업종들이 상당히 주가가 많이 빠집니다. 네, 오늘 한국에서도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의약품 업종들이 상당히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눈여겨보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LG 화학이라는 종목인데요. 만약에 중국 부양책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한다면 화학의 대표 종목이고 또 화학 업종에서 커버리지가 아주 넓은 회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LG 화학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유에서 크래킹을 하고 난 다음에 거의 모든 영역을 커버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LG 화학은 화학 업종에서 커버하는 분야가 넓은 소재 기업인데요. 중국 상원들이 좋아진다면 당연히 이런 회사들이 부각이 되겠죠. 이 회사가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해 준다면 예. 중국에 대한 기대감 더 크게 가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눈여겨볼 만한 것 같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PB팀장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한국일보의 이성철 산업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침에 속보로 뜨더라고요. 삼성 SDI와 제일모직이 합병한다. 네. 예, 큰 규모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삼성 SDI하고 이 제일모직하고 합병 비율이 이제 1대 0.44쯤 되고요. 네. SDI가 이제 신주를 발행해서 제일모직 주식하고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지금 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원래 처음 출발은 예전 삼성전자 TV 브라운관을 만들던 회사입니다. 그렇죠. 예. 삼성 전관이라고 그 당시에 네. 불렸었는데 그 뒤에 이제 브라운관 시대가 저물면서 PDP라든가
또 LCD도 처음에는 이 삼성 SDI에서였습니다. 네. 그러다가 LCD는 전자로 넘어갔다가 지금은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라는 별도 회사가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SDI의 주력 업종은 2차 전지입니다. 자동차 배터리를 비롯해서 네. 전기차라든가 하이브리드차 배터리를 비롯해서 우리 뭐 휴대폰에 들어가는 배터리. 그래서 사실 요즘은 이 2차 전지가 엄청나게 그 큰 시장으로 성장을 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이게 지금 주력 회사고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삼성의 원래 모태 기업입니다. 삼성의 처음 출발이 제일모직 네. 합섬회사로 출발을 했었는데 작년이었죠. 이 제일모직의 그 패션 사업 부분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분할을 해가지고 그 부분이 지금 에버랜드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게 나감으로써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그 뒤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전자 화학 소재 쪽을 해왔었는데 패션 사업 부분이 떼 나가면서 전자 소재 쪽으로만 이제 남는 회사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어차피 그 삼성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정점으로 해서 일종의 수직 계열화를 그동안 쭉 추진해 왔었는데요. 네. 소재를 만드는 기업, 또 그 위에 부품을 만드는 기업, 또 그 위에 이제 완제품을 만드는 기업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결국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이제 패션 사업이 떼 나감으로써 소재만 남게 됐었는데 결국 소재 하나만 가지고는 과연 장기적인 경쟁력이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결국 SDI라는 부품 회사하고 이제 합치게 되는 그렇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삼성의 이 전자 사업 부분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는 물론 반도체라든가 이런 부품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고요. TV나 휴대폰과 같은. 이제 그 밑에 삼성 SDI에서 부품하고 소재 쪽 이것을 전담을 하는 이런 형태로 됐습니다. 삼성이 지금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이 사업 구조 조정이라는 걸 쭉 해오고 있죠. 그래서 네. 계열사 간의 합병도 많고 분할도 많고 여러 가지 형태가 돼 있는데 아마 차기 어떻게 보면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죠 지금. 네. 이재용 체제에 대비해서 전자와 금융 두 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수직 계열화를 하는 그런 체제를 지금 꾸준히 해 나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일모직이라는 브랜드도 상당히 오래 써왔고 또 삼성의 모태라는 점에서 네. 개인적으로는 약간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네, 근데 예. 이 아마 제일모직 브랜드는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이 브랜드가 아마 그 삼성 에버랜드 쪽에 예. 사가는 형태로 해서 삼성 에버랜드의 패션 부분이 아마 어떤 제일모직이라는 브랜드를 어떤 형태로든 살리는 방안 그런 또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두 따님은 또 어떻게 나누실지도 좀 궁금해지네요. 지금 대체적으로 알려지기로는 네. 그 이부진 회장, 예. 이부진 사장 같은 경우는 지금 신라 호텔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신라 호텔, 레저, 유통 이쪽 부분을 맡고 네. 이서연 부사장 같은 경우는 패션 부분하고 광고 뭐 이쪽을 맡는 뭐 이제 그런 식의 얘기가 있는데 네. 글쎄요, 그건 뭐 나중에 또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죠. 그렇겠죠. 네. 요즘 또 정말 면세 한도가 낮은 채 오래 갔다. 그래서 네. 좀 올리자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네네. 면세점에서 내국인이 얼마를 이용하는지 이런 게 집계가 됐네요. 예, 지금 정부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400달러로 돼 있죠. 네. 인당 면세 한도가 400불인데 400불이 지금 이게 18년째 지금 계속되고 있는, 그러니까 아주 96년도부터인가요? 네. 그때부터 계속 400불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 너무 낮다라는 지적이 돼 있었고 지난주에 있었던 규제개혁 장관의 이른바 끝장 토론에서도 이 400달러 면세 규제를 좀 높여야 된다라는 의견이 개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정부도 지금 상향 조정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한 조사 결과를 보니까 우리나라 면세점을 이용하는 내국인들이 평균 530달러치 정도를 쇼핑을 하고 있다. 이런 지금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한도가 400불인데 그와는 별도로 술 한 병하고 뭐 담배 한 보리 뭐 이건 되지 않습니까? 네. 향수 한 병, 그러니까 대충 얼추 이제 400달러하고는 맞는데 이건 국내 면세점에만 한 거고 사실은 해외에서 사온 뭐 해외 면세에서 사온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하면 사실 굉장히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작년에 관세청이 여행객 휴대품을 조사를 해봤는데요. 66만 건을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43.6% 거의 절반가량이 이미 400불 한도는 넘어서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외여행을 가는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요, 이미 이 800달러 이상을 산다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네.
87달러 2012년에 작년에는 817달러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이 400불 한도를 안 지키고 있다는 얘기죠. 안 지키고 있다는 거는 국민들의 무슨 준법 정신이 특별히 해이해져서 그랬다기보다는 네. 어떻게 보면 한도 자체가 너무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또 OECD 회원국 중에 우리나라가 거의 제일 낮다라는 그런 통계도 있고요. 네. 그래서 아마 어떤 형태로든 상향 조정하는 식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다만 이것이 이제 국민 정서라는 부분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결국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중산층 이상 정도라고 봤을 때 이런 조치가 결국은 국민 골고루한테 혜택을 주는 조치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반론도 여전히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문제는 한도 상향은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기정사실인 것 같고요. 다만 이거를 600불로 할지 800불로 할지 혹은 1000불로 할지 아마 그 숫자를 선택하는 문제만 남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800달러 정도를 사고 있는 그 신혼부부 네. 이런 통계는 면세 한도를 높이는 데는 좋은 통계로 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해지네요. 그러면은 이 초과해서 네. 면세 한도를 초과해서 국가가 받았던 세금의 뭐 규모 이런 것들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마 꼼꼼히 다 못할 겁니다. 현실적으로. 네. 예. 그러니까 400불 예를 들어서 500달러치를 사왔는데 뭐 그냥 통과되는 경우도 대부분 많고요. 네. 과연 이걸 했을 때 100불어치에 대해서 과연 세금을 꼭 물릴 것이냐. 이건 사실은 법대로 한다면 이제 해야 되겠지만 어떤 뭐 행정의 융통성이랄까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또 그런 건 너무 과하지 않을까. 정말로 호화사치품 막 몇천 불, 몇만 불씩 사오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그거는 뭐 네. 이 법대로 집행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약간의 여유, 이 우수리 부분 같은 것들은 조금 뭐 융통성 있게 하는 게 현실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약간 위험한 발언인데요. 네, 그런가요? 예. 그리고 또 이 천송이 코트 외국에서 못 산다고 하도 이 지적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네. 한국 제품을 해외 소비자가 살 수 있는 쇼핑몰이 생긴다고 하네요. 네, 지금 이 해외 직판 인터넷 쇼핑몰을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K몰 24라고 합니다. K몰 24.com인데 지금 이제 무역협회 주관으로 이걸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물건을 공급할 업체, 입점 업체를 공개 모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여기는 이제 다른 국내 인터넷 쇼핑몰하고는 다르게요. 해외 결제 전용 시스템을 적용을 해가지고 해외에 있는 소비자들, 그야말로 한류 드라마라든가 한류 영화나 또 뭐 한류 이 K-팝 스타들이 입은 옷 같은 걸 구매하려고 할 때 여기에 이제 빨리빨리 여기 이제 그런 제품들이 공급이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공인인증서 없이 지금은 아마 30만 원, 예, 30만 원 이상 같은 경우는 이 공인인증서를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해외에서 공인인증서가 없으니까 한류 상품을 사고 싶어도 못 산다. 이런 지적들이 지난번 끝장 토론에서 나왔었는데 네네. 아마 여기서는 그 공인인증서 없이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이 시스템을 만든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일보의 이성철 산업부장이었습니다.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윤경의 생생경제. 웰메이드 가지요. 멋진 옷이 필요할 땐 웰메이드 가지요. 즐거운 곳 즐거운 옷 국민의 옷집으로 웰메이드 가지요.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 생생경제 1부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요. 2부에서는 관심 정말 많죠.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자격증은 보석감정사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윤경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생생경제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YTN 라디오 앱 예스를 통해서 들어오시거나 또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트위터와 웹사이트도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박스 주세요. 사장님, 복잡하고 까다로운 세금 신고, 장부 작성, 경영 진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세요? 당연히 세무사에게 맡기죠. 복잡한 세금 신고, 장부 작성, 경영 진단 문제를 해결해주는 든든한 사업 파트너니까요.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한국세무사회.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고 보고 나서도 시원치 않고 밤중에 자주 깨고. 나이 먹어서 그런가? 모르셨군요. 전립선 비대에 의한 배뇨장애는 치료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카리토로 치료하세요. 카리토는 효과가 검증된 의약품입니다. 김인경의 생생경제. 취업이 점차 어려워지면서 국가 자격증에 대한 관심은 그만큼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생경제가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 여러 가지 자격증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자격증은 보석감정사입니다. 사단법인 한국보석감정사협회 이상원 명예회장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보석감정사 하면 이제 딱 떠오르는 거는 현미경 같은 그런 확대경이라고 하나요? 네. 예, 그게 떠오르고 이제 뭐 화려한 보석들 떠오르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직업인가요? 보석감정사 그러면은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하기도 하고, 네. 예, 미개척 분야입니다. 예, 보석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제 아름답고 또 희소하고 값이 비싸고 전통성 있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은데요. 네. 이 안에 포함되는 걸 다 보석이라고 하고 뭐 귀금속을 포함해서요. 예, 이러한 보석을 구별한 다음에 가치 평가, 즉 감정까지 하는 그런 전문가를 말합니다. 네. 그러면 각각의 귀금속 점이라든지 이런 걸 내실 때마다 이 자격증이 필요한 건가요? 뭐 강제 조항은 아니고요. 네. 예, 보석을 취급하는 모든 분야에서 이 국가 기술 자격 보석 감정사 자격증이 있으면 네. 예, 사업의 성패를 가름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자격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석 감정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보석 감별 서비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예, 보석상, 수입상, 주얼리 디자이너, 그리고 주얼리 관련 기업체, 백화점, 예, 보석 관련 특성화 고등학교 교사, 관련 대학 교수, 외국 명품 기업, 또 보험회사, 네. 은행, 또 세관, 하여튼 이 모든 분야에서 보석을 취급하는 사람들은 네. 보석 감정사 자격증이 있어야 예, 고객들이 신뢰를 하겠지요. 네. 예, 그래서 꼭 감정 업무만 한다고 해서 자격증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상당히 넓은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걸로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보석감정사는 몇 분이나 계신가요? 지금 현재 한 3,50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정확한 이제 다양한 전공에 의해서 정확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네. 아직 널리 알려지지를 못해서 예, 활동하시는 분야의 인력이 예.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부족한 편입니다. 아직 부족하다면 이제 도전을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네.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특별한 자격은 없고요. 네. 예. 이 보석 자체가 네. 예를 들어서 무슨 생맹이 있으시거나 색약이 있으시거나 그런 분들도 관련 보석만 제외하고 나머지 보석 감별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으세요. 네. 예, 또한 신체적인 장애 부분도 예, 가장 적게 영향을 미치는 분야라고 또 생각이 들고요. 네. 예, 학력 제한 같은 건 또 없습니다. 나이는요? 워낙, 예, 전문성이 있어서요. 예. 예, 나이는 또
젊은이들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분야가 있는가 하면 무슨 뭐 예물 분야라든가 조금 좀 중후한 연륜이 필요로 하는 네. 예, 그러한 조건이 필요한 직종도 있습니다. 주얼리 산업, 보석 산업 분야예요. 그래서 특별히 나이 제한도 너무 사실 이 보석 시장에서는 은퇴라는 건 없어요. 네. 예, 가족끼리도 할 수 있고 또 대를 이어서 하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뭐 나이 제한이라든가 뭐 학력 제한 어떤 제한 사항은 별로 떠오르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뭐 젊은이든 또 나이가 많으신 분이든 응시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게 1년에 시험이 몇 번이나 있고 또 필기 시험 같은 경우에 많이 어렵나요? 어떤가요? 네, 1년의 시험은 봄, 가을 2회 있습니다. 보통 2회. 1월에 한 번, 네. 7월에 한 번, 2번 실시가 되고요. 네. 1회 이론 시험 같은 경우에는 보석학 일반, 다이아몬드 감정론, 유색 보석 감별론, 보석 가공 기법 이렇게 해서 4과목이 출제가 됩니다. 예. 네. 사지선 다 객관식이고요. 예, 국가시험이라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네. 예, 그래서 사실 100점 만점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론 시험 같은 경우엔 관심을 갖고 사실 조금 열심히 하시면 합격하시는데 무난하시고요. 예, 문제는 실기 시험이에요. 네. 이론 시험 합격하신 분에 한해서 실기 시험을 응시할 수 있으신데요. 그 실기 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됩니다. 예, 실기 시험은요. 네. 다이아몬드 1개하고 다이아몬드를 제외한 나머지 보석 108가지 보석 중에서 무작위로 5개 유색 보석이 출제가 됩니다. 네. 실기 시험이 어려운 이유는요. 단 1개라도 틀리면은 불합격을 하시게 돼요. 예. 시험 성격상 네. 어쩌다가 가끔 실수로 틀리는 걸 용납하지 않는 자격 시험이기 때문에 실기 시험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론 시험을 한번 합격을 하시면은 네. 2년간 이론 시험이 면제됨으로써 부담이 적으시니까요. 예. 이론 시험 한번 합격하신 다음에 실기 시험은 여유를 가지고 좀 탄탄하게 실력을 키우셔서 응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필기에 붙었다면은 그 바로 실기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까지 한 2년 동안 4번 정도는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혹시 시력, 아까 생맹은 이제 뭐 큰 제약이 없을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 시력은 또 중요하지 않을까요? 저희가 감정을 할 때요, 보석을 가까이 놓고 보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특히 안경 쓰신 분들은 근시잖아요. 네. 가까운 걸 잘 보시는 분들이 근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먼 데를 잘 보시고 가까운 데 못 보시는 원시보다 네. 안경 쓰신 근시 분들이 보석 감정하는데 더 유리하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요. 또 현미경이라든가 루페라든가 보석 감정 기계를 기구들을 저희가 사용을 해요. 네. 그래서 그 기구의 도움을 받으면 사실은 그 시력하고도 큰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이제 나도 그럼 한번 시험을 준비해 볼까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것 같은데 네. 학원에 꼭 다녀야지 되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네. 대략 준비를 하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된다고 보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네. 학원 말고도요. 보석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교육기관도 많고 기회도 많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특성화고등학교, 공업고등학교 쪽으로 이제 주얼리 디자인 학과라든가 보석 관련 학과들이 보석 감정을 가리키고 있고요. 네. 또 그 밖에도 이제 직업 전문 학교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대학, 폴리텍 대학이라든가 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기술교육원 등에서는 교육비 지원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의 기회가 많이 열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국계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석 배우는데 한 6개월에 한 1,000만 원 이상 들어가요. 많이 드네요. 그래서 보석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는 편인데요. 잘 알아보시면
예,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폴리텍 대학, 기술교육원, 뭐 전문 직업 전문학교 뭐 이런데 그 무료 교육이라든가 국비 교육 이런 교육 시스템이 많이 가동되고 있으니까 그 교육 혜택을 또 받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일반 정규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 40만 원 정도고요. 6개월 코스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전문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1년 코스, 2년 코스, 예, 주얼리 디자인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학원이 6개월 코스라는 건 한 6개월 정도가 네. 준비에 소요되는 기간이라고 보면 되겠나요? 예, 우선은 그 정도로 보는데요. 네. 이제 이론 시험은 그 정도면 무난하게 합격을 하고요. 네. 예, 실기 시험은 보시다시피 한 번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 교육 6개월입니다만은 예, 한 번 정도 실패하고 예, 다음번 시험에 실기 시험을 패스하는 정도가 가장 일반적이라고 봅니다. 네. 보통 이 감정 같은 걸 하시는 분을 상당히 좀 차분한 성격, 이런 분들이 잘 어울릴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그 적성이나 뭐 어떤 전공이나 이런 것들이 좀 추천할 만한 것이 있을까요? 네, 보통 보석이 자연의 산물이에요. 네. 예, 그래서 보석을 보고 아름답다, 가치를 느끼는 생명체는 신과 사람밖에 없다. 뭐 이런 정도로 전문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무슨 광물, 예, 보석이 미네랄 광물이거든요. 네. 그래서 광물과 관련된 뭐 지구 환경 과학과라든가 또 무기 재료 공학 또는 또 미학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미학 조형 디자인, 귀금속 관련된 금속 공예, 또 보석 상품이 전부 여가 상품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관광 문화 상품 쪽, 예, 또 럭셔리 브랜드에 따른 이제 경영학이라든가 이렇게 자연을 사랑하고 미적 관심이 있고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가 네. 한국에서도 나올 수 있는 이런 관심이 있으신 분들, 정말 100배 알겠습니다. 부가가치를 만들 수 네. 있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또 궁금해하실 부분이요. 네. 수입이 안정적인가요? 미개척 분야다 보니까 네. 예, 수익은 무슨 뭐 월급을 얼마라든가 이렇게 딱 평가를 할 수는 없고요. 네. 보통 이제 이 보석 전문가들은 서울에서는 한 3년 정도 근무하면은 매니저급, 즉 네. 마스터급이라고 합니다. 지방에서는 한 6년 정도 예, 보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임금 이외에 인센티브 정도가 주어지고요. 네. 예, 요즘에는 뭐 보통 마진의 한 7%를 예, 매니저한테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월급으로 또 안 살고 예. 대기업 안 부럽다 이렇게들 말씀하시고요. 또 주얼리 쪽, 보석 쪽이 외국 회사들이 많아서 이쪽에 매력이 있고요. 또 세금이 요즘 개별 소비세가 이제 좀 변동 사항이 있어서 대기업 진출이라든가 예, 이런 부분들도 또 공무원 공직 쪽으로도 네. 주얼리 쪽으로 예, 은행이라든가 보험회사 쪽으로도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월 평균 그래도 뭐 한 500만 원 정도 예, 비교적 안정적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유용한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원 사단법인 한국보석감정사협회 명예회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차이나 포커스 시간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다 못한 이야기가 몇 개가 있었는데 특히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당장은 괜찮다라고 했던 중국 부동산. 예, 정말 안심해도 되는 건가 걱정이 좀 돼요. 네, 중국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그 베이징을 뿐만 아니라 강조, 선정과 네. 같은 일선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는 부동산 그 거래가 3월 달 들어와서 적게는 40%, 많게는 80% 정도가 급감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중국 정부가 현재 부동산 시장을 잡으러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앞으로 그 6월 달 전후에서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지금 작용이 되고
되고 있는데요. 네. 중국의 그 대표적인 사례가 베이징의 우리나라 강남 같은 경우가 30평 기준으로 지금 30억 정도 이상 되는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고요. 네. 또 베이징시 전체 5한선 이내 아파트 시가총액이 무려 3,500조 원 정도 됩니다. 중국 GDP의 무려 40% 정도 되는데요. 이게 주택 가격의 적정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엘리트 가족의 연봉의 3배 정도를 보고 있는데 네. 그렇게 적정 가격으로 하락한다면 GDP의 30%인 2,800조 원 정도의 부가 사라지게 됩니다. 앞으로 중국은 그 부동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통합 등기 제도를 만들어내고요. 네.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각종 그 세금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갖고 있었던 부동산과 관련해서 지금 조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그 공급 물량 6,350만 채 정도의 그 투기 주택들이 매물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는 뭐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자산 시장에도 큰 영향을 초래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걱정이네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이런 버블을 그 정리를 해야지만 중중국 함정에서 네. 고도 소유로 간다고 보기 때문에 한 1, 2년 정도는 이런 고통이 좀 따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거쳐야지 될 그런 숙제다라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오늘 말씀해 주실 것들을 대표하는 사자성어는 어떤 것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거안 사유를 뽑아봤는데요. 네. 살거자, 편안한 안자, 생각할 사자, 위태할 위자입니다. 편안할 때도 위태로울 때 그 일을 생각하라는 뜻인데요. 네. 지난주에 그 중국 장쑤성 옌청시에서 은행이 파산할 것이라는 루머가 돌면서 예금 인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네. 수천 명의 예금자들이 몰려서 3일이 지나도록 사태가 진정되지 않자 경찰이 그 루머를 퍼뜨린 용의자를 체포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예금 사태, 인출 사태가 좀 진정이 됐는데요. 최근에 잇따라 뱅크런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대기업에 잇따른 디폴트에서 보듯이 미국 서브프라임과 같은 금융위기가 일어났을 경우 아니면 정책 운영을 잘못했을 경우 중국 경제가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중국의 실물 경제 지표 중에서 뭐 시중 유동성이라든지 외환시장 부분에서는 지금 위험 신호음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금융당국 같은 경우에도 중국발 신용 위험이 전염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은행도 지금 뭐 파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제 지난주에 잠깐 언급을 해주셨던 민영기업의 파산, 또 금융 시스템의 붕괴,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면 어떻게 하나라는 우려가 좀 생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경제가 10% 이상 고성장에 맞춰와서 설비 투자를 해왔고요. 네. 부동산 투자도 늘려왔는데 현재 중국의 성장률은 7% 안팎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렇게 되면 지난 2년간 대출 금액 3조 달러가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전체 대출의 40%가 금리 10% 전후에서 고금리로 지금 발행이 됐기 때문에 중국의 수출 위축뿐만 아니라 소비 위축에 따라서 세 가지 거품과 3대 위험이 앞으로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세 가지 거품이요? 네. 세 가지 거품은 과잉 투자라든지 네. 과잉 생산 네. 그리고 주택 투기를 말하고요. 세 가지 위험은 자산 붕괴 위험 그리고 지방 채무 위험 그리고 신용 위험이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가 구조조정을 서두르는 것도 이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1, 2년 안에 해결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네. 중국과 관련된 주변국들한테 전염될 위기도 항상 상존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국영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는데 지방은행들 같은 경우에 지금 아까도 뱅크런 예금 인출 사태가 일어나고 했던 것처럼 퇴출이 시작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네, 중국 지도부 같은 경우는 지방 정부의 모랄 해저드에 대해서 분명하게 배수진을 치고서 개혁을 시키겠다고 이야기를 네. 했는데요. 최근에 들어와서 민간 은행들 특히 농협과 같은 농촌 지역에서는 부실 채권 문제로 인해서 문을 닫는 은행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국유 형태이기 때문에 네. 정부가 예금을 보장해준다는 믿음이 강했는데요. 만약 이런 부도가 계속이 진행이 된다면 상당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 중국은 전통적으로 2분기에는 계절적으로 자금 경색이 상당히 심한데요. 작년 6월에도 네. 단기 금리가 무려 10% 넘게 지금 급등하면서 유동성 위기를 겪기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앞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지난 5년간 중국 시장에 유입됐던 해외 환머니들 같은 경우는 8천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네. 이 때문에 환 리스크에 지금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탈이 일어났을 경우에 취약한 지방 정부의 자회사뿐만 아니라 은행단들은 진짜 맥곳이 탈출이 좀 불가피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증시도 많이 빠져서 그런지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기사 쓸 때 보면은 중국 기업들이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뭐 엑손모빌을 넘어섰다 막 이런 기사를 쓰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를 한 걸 보니까 세계 500대 기업 순위에 든 중국 기업 숫자가 확 줄어들었고요. 또 10위권에는 아예 없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의 그 시가총액을 봤을 경우에는 500대 기업에 23개 정도에 그쳤는데요. 네. 근데 포춘이 그 직계한 매출 기준으로 500대 기업에는 중국 기업이 무려 89개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중국 증시가 지난 7년간 장기 하락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시가총액이 무려 1,400조 원이 사라진 영향이 큰데요. 네. 특히 중국 증시가 장기 침체의 그 직접적인 원인은 우리나라 투자가들도 많이 들어간 중국물 같은 경우에는 지난 6년간 1,000개 기업이 넘는 신규 기업들이 상장이 됐습니다. 네. 무려 646조 원의 공급 물량이 쏟아졌고요. 여기에 증시가 불투명한 지배구조뿐만 아니라 만연된 분식회계가 해결되질 않았고요. 기업들의 공시제도가 미흡하면서 투자가들이 주식장을 외면한 게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어쨌든 IPO도 많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시장의 어떤 건전성을 위해서 좀 조정을 받는 그런 움직임이라는 말씀이셨는데 알리바바는 미국 증시로 가기로 한 것 같고요. 腾讯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홍콩에 상장이 돼 있나요? 네,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요. 네. 지금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 20에서 30개 기업이 해외 상장이 되는데요. 네. 특히 미국에 상장되는 것을 상당히 선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중국 자본시장이 침체된 것도 있고요. 중국 시장에 상장되려면 최근 2년간 연속 순이익이 17억 원 이상 초과 달성해야 되는데요. 네. IT 기업상 초기 워낙 많은 자금이 투자하게 되기 때문에 초기에 이익을 확보하기 쉽지는 않은데요. 뉴욕 증권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 요건을 제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그 웨이버라든지 네. 그리고 알리바바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별에서 온 그대를 온라인 방송을 하면서 8억 명이 넘게 대박난 중국의 동영상 사이트죠. 아이치 같은 경우에도 네. 미국에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중국 같은 경우에 왜 이렇게 상장 조건이 까다로워요? 아무래도 중국은 우리나라처럼 그 투자가 보호 조항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요. 네. IT 기업이든 일반 그 제조업체든 똑같은 규정을 적용을 네.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익 기준이 상당히 높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알리바바 웨이보 지금 뉴욕 증시 기업 공개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이유인가요? 미국 시장이 조금 더 문턱이 낮고 네,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자본도 끌어들이기가 쉽고 그런 이유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그 뉴욕 시장에 상장이 되면은 높은 가격의 공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요. 네. 이것뿐만 아니라 해외 인지도도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M&A를 하거나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도 유리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중국 증시나 홍콩 증시보다는 뉴욕 증시 쪽에 상장되려는 것을 중국 기업들이 상당히 선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리바바 참 잘 나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데요. 네. 이번에 미국에 상장을 추진하는데 최대 2천억 달러 정도의 그 기업 가치를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네. 페이스북 위에 최고의 그 규모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알리바바가 뉴욕 시장에 그 성공적으로 안착이 된다면은 네.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그 중국물들 같은 경우에 차이나 디스카운트도 해소되고요. 네. 또 우리나라 증시에 상장을 하려는 그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네. 순조롭게 상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는 증시에는 알겠습니다. 좀 우호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철 소장이었습니다. 백화점 15% 할인받은 진우씨, 대형마트 15% 싸게 산 진이 엄마, 대중교통 15% 할인받는 박대리. 이들은 에이블 카드를 쓴다. 15% 할인은 물론 포인트가 CMA에 모여 이자까지 쌓는다. 카드 생활의 리메이크 에셋 에이버 현대증권. 할인 한도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코웨이에선 정수기 필터 교체하듯이 오염된 매트리스 상단을 새 걸로 교체할 수 있대요. 우와! 게다가 미세먼지부터 진먼지 진드기까지 7단계로 케어해준대요. 우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100. 정우성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웰메이드 같은 옷집이 필요합니다. 살 때 좋은 옷이 입을 때도 좋은 옷이 될 수 있도록, 국민 한 분 한 분께 힘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가 인디안과 함께 전국 400곳에서 당신을 찾아갑니다.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 내일은 4월 1일이죠. 일본의 회계년도가 시작이 되는데 소비세를 올린다고 합니다. 현재 세율 5%가 8%로 인상이 되는데 일본의 재정 상태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시 뉴스 듣고 생생경제 3부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